오늘은 김현경 작가의 단편소설 별 잡고 길을 물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현경 작가는 1985년 문학사상에서 소설 부문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을 했습니다. 장편소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로 국민일보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발표한 소설집으로는 단종은 키가 작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별 잡고 길을 물어. 김현경. 차가 생활관 입구로 들어서자 나침반은 입구 오른쪽 기둥을 가리키다가 마당가의 철봉을 가리키다가 몸을 많이 돌려 주차장 앞쪽을 가리킨다. 형무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침반의 둥근 몸체가 떨림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본다. 나침반은 관성과 관계없어서 좋다.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눈 어두운 어리석음이 없다. 나침반 옆의 디지털 시계는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형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잠시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한다. 검은 헝겊처럼 펼쳐진 하늘을 보거나 거기 뚫린 구멍 같은 별을 보려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너무 오래 숨을 쉬지 않았구나. 조금만 더 숨을 참으면 밀폐되어 압력이 높아진 내부의 숨결이 눈으로, 귀로, 온몸의 구멍마다로 터져나오고 말겠구나. 그런 위기감 말이다. 형무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가끔 고개를 들고 심호흡을 한다. 하루에 한 번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보는 일이, 밤이면 이따금 별을 보는 일이 잘못 버린 서류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자괴심이 동반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지만 몹시 굴욕스러운 그런 일. 하늘은 어디에도 없다. 있는 것이라곤 깜깜한 허공.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릴 듯한 캄캄한 허공뿐이다. 허공 여기저기에 사각형 불빛들이 블록 맞추기 장난감처럼 빛나고 있다. 150개의 방이 있고 방마다 2명씩 약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5층 건물. 저마다 다른 꿈을 꾸며 저마다 다른 공간을 오가는 그들의 꿈을 한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훌륭한 실험 영화가 될 것이다. 나침반은 이제 고요하다. 동그란 몸체며 검은 윤이 나는 피부며 가부좌를 한 듯 고요한 모습은 선승을 닮아 있다. 자신을 안으로 갈무리하여 드디어 이룩한 빛나는 해탈. 이제 나침반은 지구의 본질에만 충실하다. 북극은 N극, 남극은 S극. 나침반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지구의 진실뿐이다. 차의 문을 열다가 형무는 급하게 옆에 와서 서는 자동차의 정지음을 듣는다. 모든 움직임을 일시에 멎게 하는 경보 같은 브레이크 파이어음이다. 옆에 와서 멈춘 차는 겉보기에도 관절이 삐걱거릴 듯한 고물차다. 차의 문이 황급히 열리자 문짝이 거의 형문의 차에 닿을 듯한다. 차에서는 한 사내가 허겁지겁 뛰어내린다. 골덴 바지에 얇은 스웨터 차림으로 운동화를 꺾어 신고 왔다. 형무는 그를 알아볼 수 있다. 보험회사에 다니고 나이는 33이며 생활관에 입소한 지 5년이 넘은 이곳의 고참이다. 그렇게 오래도록 생활관에 머문다는 것은 그토록 오래도록 노총각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가 자동차 문을 얼마나 세게 닫는지 그 진동이 형문에게까지 느껴질 정도다. 그는 방금 제가 닫은 차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문득 발을 들어 타이어를 발길질한다. 몸을 돌려 몇 걸음 걷더니 이번에는 앞쪽 범퍼를 걷어찬다. 개새끼들.
잘못 들었나 생각하는 동안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현관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어깨를 늘어뜨린 그의 뒷모습이 거대한 거짓말 덩어리 같다. 그런 표현이 말이 된다면 현관 불빛에 드러나는 그의 어깨 위에는 위태로운 무엇,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무엇이 있다. 물기를 모두 빼앗긴 뱀이나 잠자리의 날개 같은 부서지기 쉬운 아슬아슬함이 있다. 그의 옷차림 때문일까? 아무래도 단정한 양복에 파스텔 톤의 넥타이, 위협적일 정도로 빛나는 구두 차림의 그가 더 익숙하고 안심된다. 형무는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있다. 효리바람에 휩쓸린 기분이다. 무엇일까? 그의 내부에서 솟구쳐 발길질하게 했던 기운은, 그가 고개 들었을 때 하늘에서 보았던 것은, 늘 자잘한 무슨 일인가 일어나지만 결코 결정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나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회오리 바람들 속에서 가끔 길을 잃기도 한다는 점이다. 나침반이 필요한 것은 그런 때이다. 자신이 가야 하는 곳이 나미브 사막이나 시베리아 벌판이 아니라 바로 회사 건물과 생활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스운 짓이지만 자동차에 나침반을 달았다. 차에서 내려 현관을 향해 걷다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많은 불길한 전조와 불안정한 조짐들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검고 어두운 얼굴로 형문을 내려다보고 있다. 귀하도 늘 거기 그렇게 매달려 있으려면 꽤나 답답하시겠소. 난 알고 있지. 가끔 귀하가 소리도 지르고 성질도 부린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저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거나 그로 인해 가열된 공기가 음파로 폭발하는구나 생각할 뿐이요. 귀하는 때로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해 울기도 하는 모양이요. 남사스럽게. 그러나 우리는 귀하가 가끔 그래주기를 바라오. 귀하도 결국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 그게 때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니까 말이오. 형무는 픽 하늘을 바라보고 웃는다. 그런 생각도 별로 위안이 되지는 않는다.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루 종일 10잔 가까운 커피를 마셨고, 감사합니다. 디자인 개발실 이형문입니다를 20번쯤 말했고, 종이 위에 자를 대고 엉덩이를 반쯤 들어 올린 자세로 레터링 펜을 긋곤 했다. 그동안 그가 그은 손들을 모두 합치면 지구를 그의 나이만큼 돌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 선배, 거기서 ET 기다리는 겁니까? 형무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거기 어둠 속 철봉이며 엿기 따위 간단한 운동기구가 놓인 마당은 이쪽보다 어두워 물체가 잘 분간되지 않는다. 그쪽으로 몇 걸음 옮긴 후에야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한다. 도둑고양이나 집 없는 강아지 같은. 생활관 창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그 물체의 외곽만을 간신히 구분하게 해줄 뿐이다. 퇴근이 늦습니다. 빨리 올라가 봐야 빨리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고 하던데. 비꼬거나 빈정거리는 말투는 아니다. 그저 형문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다. 형문과 같은 전자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후배다. 너무 일찍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놓칠 때는 가끔 형문의 차를 얻어 타기도 한다. 그는 뜻밖에도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마치 카멜레온이 꼬리로 나무 줄기를 감고 매달리듯, 원숭이가 한 팔로 나무를 잡고 매달리듯 그는 다리만을 철봉에 걸치고 거꾸로 매달려 있다. 어둠 속에서는 그의 운동복이 검은색인지 감색인지 혹은 여러 색이 섞인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 거기서 뭐하냐? 후배는 거꾸로 매달린 자세로 손뼉을 딱딱 친다. 손뼉 소리는 고요해진 공기를 뚫고
아주 멀리까지 날아간다. 청각은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10m도 못 가 되돌아온다. 잠이 오지 않아서 운동이나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뱃속에 매달려 아래로 처지기만 하는 내장들이 제자리를 되찾아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후배는 딱딱 맞부딪히던 손을 들어 옆 철봉을 가리킨다. 형무는 역기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 눕도록 만든 긴 의자에 걸터 앉는다. 어둠에 눈이 익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또 혈액순환에도 좋죠. 머리로 피를 보내줘서 술이 빨리 깨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후배에게서는 미미한 술 냄새가 건너온다. 그렇게 하고 얼마나 오래 있는 거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있는 거죠. 아래로 피가 몰려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견뎌보는 겁니다. 후배의 목소리가 억눌려 있다. 그의 말대로 머리로 피가 몰려 목에, 성대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이다. 그는 날렵하게 몸을 솟구쳐 철봉 위에 걸터 앉는다. 축 늘어져 맞부딪히던 두 손은 어느새 몸의 균형을 잡으며 양옆의 철봉을 잡고 있다. 형무는 아주 날랜 어떤 동물, 하이에나나 치타 같은 것을 본 것 같다. 제 속에 있는 뜨거운 피를 어쩌지 못해 제자리에서 공중공중 뛰어보는 그런 동물 같은 행동이다. 비둘기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후배는 손바닥으로 철봉을 탕탕 두드린다. 형무는 어둠 속에서 그가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벼운 웃음, 빈정거리는 웃음은 아니지만 그 가벼움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어쩐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웃음. 며칠째 어디선가 썩는 냄새가 나길래 비둘기 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내 이놈들을 모두 쓸어버리리라. 창틀 뒤쪽을 내다보니 거기서 죽어 있더군요. 어떻게 그 좁은 곳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라뇨? 설마 내가 계집애들처럼 그 비둘기를 저기 화단 근처에 묻어주었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후배는 이번에는 소리내어 웃는다. 그러나 안으로 향하는 웃음이다. 잦아드는 소리. 자신에게 칼날을 세우는 웃음이다. 그의 가는 면도날로는 세상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후배는 한 손으로 운동복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 문다. 다시 주머니를 뒤져 라이터를 켠다. 라이터 불꽃이 그의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쳐 오른다. 쉭. 그런 소리가 들린 것도 같다. 뱀이 혓바닥을 재빨리 내밀 때 나는 소리 같은 것. 그러나 후배는 태연하게 그 긴 불꽃 가까이 입을 대고 담뱃불을 붙인다. 불빛 때문인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보인다. 형무는 죽은 비둘기를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후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왜 죽은 것 같더냐고도 묻지 않는다. 대답도 질문도 필요 없는 일이다. 사실 언젠가 그와 비둘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같이 출근하는 길, 비둘기가 엔진 덮개에 오물을 남긴 것을 보고서였다. 그는 생활관 주변에 모여 사는 비둘기들이 거지 근성에 대해 말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던져주는 밥풀이나 하얗게 변한 콩자반을 주워 먹는 놈들의 식생활에 대해, 생활관 지붕과 창틀 사이의 궁색한 시멘트 공간에 깃들여 사는 놈들의 주 생활에 대해 비난했다. 그게 거지지 뭡니까?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태하고 의타적이고 자존심도 하나 없는 새에게 어떻게 평화의 메타포를 부여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 비둘기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말했다. 더러운 깃을 세우고 연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먹을 것이나 살피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흉물스러운 동물이라는 것이다. 빨갛고 탐욕스러운 눈빛이며 뒤룩뒤룩 살찐 몸이며 10m도 못 날고 도로 주저앉는 날개며 대체 사랑해줄 만한 구석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때 형무는 비둘기를 변호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느냐고. 비둘기들의 발을 본 적이 있느냐고. 비둘기들 중에는 발에 상처를 입은 놈들이 많아. 발가락의 살점들이 한데 짓뭉개져서 주먹을 쥔 것처럼 걸어 다니는 놈도 있고 아예 발목 근처부터 잘려나간 놈도 있어. 10마리에 1마리 꼴은 상처 입은 비둘기가 섞여 있지. 공해나 오염물질 때문에 비둘기의 유전 형질의 변화가 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가 본 비둘기들은 하나같이 왼발이 상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배는 더욱 단호한 경멸의 어조로 말했다. 그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다친 거예요. 깨진 유리에 발을 베이기도 하고 전선에 감겨 감전되기도 한대요. 열심히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할 생각은 않고 그저 사람들 곁에서 쉽게 얻어먹는 습관이나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산에 가보세요. 아직도 산수의 열매를 따먹으며 산의 정상까지 날아오르는 산비둘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형무는 그게 모두 인간들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인간이 먼저 그랬다. 멀쩡하게 산에서 잘 살던 새에게 인간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습관을 들여놓은 것은 인간이다. 그 새가 아무리 먼 곳에서도 제 집을 찾아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인간은 비둘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무슨 잔치가 있을 때 장식용으로 날려보내기 위해, 공원 산책길의 무료함을 덜기 위해 비둘기를 대량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는 더욱 말을 잘 듣는 비둘기종을 교배해내기도 했다. 인간이 먼저 그랬다. 멀쩡한 비둘기를 바보 같은, 거지 같은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만 것이다. 아까 놀랐죠? 보험회사 다니는 선배 말이에요. 후배는 라이터 불꽃을 켠 채 그것을 허공에서 빙빙 돌린다. 불꽃은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어둠을 잘라먹는다. 바람이 불자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밑동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쉬 그런 비명을 지른다. 기어이 불꽃이 끊기고 만다. 아까보다 사방이 더 어두워진다. 후배는 라이터를 호주머니에 넣는다. 봤어? 그럼요. 나가는 것도 봤죠. 그 사람 가끔 그렇게 11시나 12시쯤 그러고 나가요. 왜 그러는 거지? 자신이 생각해도 어리석은 질문이다. 후배는 허공에 대고 담뱃재를 턴다. 자잘한 불티 몇 점이 유성처럼 허공을 흐른다. 전들합니까? 말 못하는 고물처만 불쌍하지. 실어다 주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협박도 당해요. 이놈의 차 확 불질러 버릴까? 그렇게요. 그 선배의 모습을 가끔 봤다면 그도 자주 이런 모습으로 철봉에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다. 한밤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시속 150km로 달리는 사람이나 한밤에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나 별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모두 같은 족속일 것이다. 안 들어갈래?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먼저 들어가세요. 전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생각할 것도 있고. 말을 마치며 그는 다시 몸을 빙글 돌려 아까처럼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다. 형무는 그의 짧은 머리카락이 아래로 늘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그 사이 어둠에 눈이 익었구나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공연히 엉덩이를 툭툭 털면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따지면 죽은 비둘기의 목숨은 얼마나 될까?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인간에게 봉사하고 그 대가로 인간에게 얻어먹은 저 비둘기의 노동력은 얼마일까?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따지면 지금 형문의 목숨은 2억 6천만 원이다. 그와 같은 나이의 직원이 회사차를 타고 회사에서 실시한 연수를 받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호프만식으로 산출한 보상금이 그만큼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월 급여액의 정년 퇴직 때까지 25년을 곱하고
거기서 생활비를 빼고 그렇게 나온 금액에 대한 25년치의 은행 이자를 더한 액수, 그것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했다. 그것을 계산해낸 회사에서조차 액수가 너무 적어 당황했다고 했다. 보상금의 액수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인간이 오로지 노동력만으로 환산되어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는 수치로 계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2억 6천만 원짜리 인간. 회사에서는 사원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맞게 약간의 위로금을 더해 4억의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했다. 그러나 1억 4천만 원은 죽은 자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들에 대한 위로이고, 나아가 아직 살아있는 노동력들에게 주는 위안의 기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임금을 더 준다는 것이 사원들의 사기나 작업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임금을 더 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꾸는지, 그리하여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고급 인력 확보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그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은 언제나 동종 경쟁업체 중에서 임금을 가장 높게 책정해왔다. 그건 회사 방침이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경쟁사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준다는 것. 정기 보너스가 800%이고 추석이나 회사 창립일 같은 때에는 특별 보너스의 선물이 나왔다. 시계나 스탠드나 카펫이나 도자기 세트 같은 것. 비록 그것이 계열사의 재고품이라 한들 어떠한가. 그 선물에는 정말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최고의 임금과 최고의 복지 제도를 갖춘 회사에 다니는 최고의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을 일해 정년퇴직을 한다면 2억 6천만 원쯤 번다는 것이다.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 값, 혹은 BMW 승용차 한 대 값. 형무는 요즘 자주 제 몸값을 떠올리곤 한다.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내의 몸값은 얼마일까? 고가도로 교각 아래 종이상자를 깔고 엎드려 있던 사내. 형무는 이곳으로 오기 위해 회사 근처 고가도로 교각을 끼고 유턴하다가 그 사내를 보았다. 고가도로 교각 근처에는 언제나 그러하듯 근처 업소들에서 내다 놓은 검은 쓰레기 봉지들이 검게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 그 쓰레기 봉지를 보았을 때는 그것들이 마치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야생동물의 무리 같았다. 도둑고양이나 집 없는 강아지 무리들. 사실을 안 후에도 검은 쓰레기 봉지에서 받는 한기는 여전했다. 이 도시가 은밀하게 벗어버린 허물. 낮에는 차마 보일 수 없는 치부들이 거기 그렇게 나앉아 있는 것이다. 형무는 유턴 차선을 따라 세 번째 교각 밑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앞바퀴가 먼저 방향을 잡아 돌고 그 뒤를 따라 뒷바퀴가 교각 옆을 돌았다. 검은 달걀 모양의 나침반도 떨면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뒷바퀴가 교각 곁을 막 지날 때 바퀴가 무엇인가를 타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그리고 알 수 없게도, 정말 알 수 없게도 온몸에서 자잘한 소름들이 돋아나 머리끝까지 뻗어나갔다. 자동차 바퀴가 아니라 그의 맨발이 어떤 물체를 밟고 있는 듯한 기분. 발밑의 물체가 살아서 꿈틀 몸을 뒤트는 듯한 느낌. 쓰레기 봉지는 아니었다. 형무는 급히 제동장치를 밟아 자동차를 멈추었다. 온몸의 근육이 농구공처럼 단단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끼면서 무엇일까? 쓰레기 봉지가 아니면 보도턱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도둑고양이라든가 아파트를 뛰쳐나온 강아지라든가. 몇 차례 심호흡을 한 후 차에서 내렸다. 서늘한 밤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파괴적인 어떤 기미,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 떨칠 수 없는 어떤 무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 밤의 차고 어두운 공기 속에는
교각 및 쓰레기 봉지들 곁에 어떤 물체가 보였다. 중량감이 많은 쓰레기 봉지들과는 다른 납작한 물체, 땅바닥에 깔려있는 물체,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고무 튜브 같은 물체가 있었다. 몇 걸음 다가가다가 형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이구나. 납작한 물체가 사람임을 확인한 것과 바퀴가 타남은 것이 저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그가 죽었을까? 그렇다면 얼마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동시에 지나갔다. 심하게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슴 철렁함에 오롯이 염려의 마음만 담겨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떤 기대감, 기어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드디어 가볍고 상쾌한 공기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사내는 두터운 상자를 넓게 펼쳐서 그 위에 엎드려 있었다. 고개는 교각 쪽을 향하고 양손은 배 밑에 깐 자세였다. 옷이 부풀려져 있어서인가 사내의 등은 마치 곱추의 등처럼 솟아올라 있었다. 상자 밖으로 삐져나와 흰색 차선 위에 놓인 한쪽 발은 어쩐지 사내와 관계없는 물체 같았다. 아니, 그 사내 전체가 어떤 물체에 가까웠다. 쓰레기 봉지나 내다버린 종이 상자 같은 것. 저 발이었을까? 맨발로 밟은 듯 생생하게 어떤 물체를 타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저 발이었을까? 사내는 미동도 없었다. 고통 때문에 혼절했거나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거나 둘 중의 하나임이 분명했다. 주변의 바람이 손을 뻗어 사내의 옷자락이며 머리카락이며 부풀리더니 그 싸늘한 손으로 형문의 살갗을 쓸었다. 형문은 숨죽이며 쭈그리고 앉아 사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어디서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가 내쉬는 가느다란 숨을 포착하거나 잠결에라도 몸을 움직여줄 때까지. 그러나 사내는 살아있다고 믿을 만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사내의 목덜미에 가만히 대어보았다. 의사들이 임종의 환자를 진찰할 때 만지고 나는 그 부분 말이다. 그러나 손에 어떤 감각을 느끼기도 전에 놀라고 말았다. 내버려둬, 젠장. 오래전에 굳은 시체의 목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면 그랬을까. 가느다랗지만 뻣뻣하고 힘이 없지만 치밀하게 등줄기를 훑어내리는 낮은 숨결 같은 목소리. 사내는 교각 쪽을 보고 있던 고개를 돌려 도로 쪽을 향했다. 형무는 그제야 두세 걸음 물러났다. 제 손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형문에게도 그 사내에게도 그리고 세상 모두에게도 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겉모습이 조금 변했을 뿐이다. 이제는 모를 심는 대신 보험 가입자를 관리하고 소를 몰고 장에 가는 대신 자동차를 팔러 다니고 새끼를 꼬아 멍석을 만드는 대신 냉장고를 디자인한다. 다들 행랑체에 기거하면서. 디자인 개발이라는 건 역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굳어진 고정관념의 틀을 이리저리 옮겨보거나 전에 있었던 편견과 앞으로 있을 고정관념을 선을 그어 연결하는 일에 불과하다. 그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란 네모 손잡이를 동그라미로, 흰색 버튼을 파란색으로, 세제 투입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정도이다. 삼각뿔 모양의 세탁기, 가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벽에 매달아 두고 쓰는 냉장고,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없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닷속처럼, 하늘처럼, 저 들판의 바람처럼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이다. 형무는 생활관 현관을 지나며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무언가 허전하고 빈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답답한 느낌.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그 이유를 깨닫는다. 거울이 있던 자리가 비어있다.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해주던 거울 대신 그 자리에는 갈색 나무판만 민망한 얼굴로 서 있다. 형무는 거울이 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현관 왼쪽 첫 방은 휴게실이다. 휴게실에서는 두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다. 한 사람은 형문도 잘 아는 그룹 계열 신문사에 다니는 기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못 보던 얼굴이다. 얼핏 보기에 바둑은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두 사람은 완강한 낯빛으로 말없이 바둑판만을 바라보고 있다. 바둑판 옆으로는 맥주 캔이 서너 개 흩어져 있다. 이제 오십니까? 바둑판에서 고개를 들고 기자가 형문에게 인사한다. 그는 언제나 파트너를 바꾸어가며 밤늦게까지 바둑을 둔다. 형문은 마주 인사하며 그 옆 소파에 누워 잠든 사람을 본다. 방을 두고 왜 저기서 잠들었을까? 그러나 그런 물음도 그저 마음 바깥을 지나갈 뿐이다. 휴게실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가는데 층계참에 걸린 대형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못이 녹슬었거나 액자 무게 때문에 저절로 떨어졌을 거야. 형무는 떨어진 액자도 못 본 채 지나친다. 아무 일도 아니다. 현관의 거울이 깨어지는 거나 층계참에 걸린 액자가 떨어지는 것, 이제는 그런 일도 그저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과 같은 일이다. 2년 전 처음 생활관에 입소했을 때는 모든 것이 확인할 수 없는 소문뿐이었다. 309호실의 누군가가 스스로 동맥을 잘랐으나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졌다는 둥, 405호실의 누군가가 한밤에 창틀에 앉아 하모니카를 부는 바람에 반경 10m 이내의 방들에서 모두 잠을 깼다는 둥, 1017호의 여자는 한밤에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소양강 처녀를 부르더라는 둥, 그런데 그녀는 슈미즈 차림이더라는 둥. 형무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다. 사실보다는 과장이, 진실보다는 허구가 더 많이 가미되었을 법한 그런 말들의 속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 있지 않은가? 국민학교 화장실에 나타나는 달걀 유진이나 유명인을 따라다니는 온갖 헛소문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믿는 것은 12살 때까지이다. 그런데 차츰 형문의 눈에도 이상한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 그런 사건을 접한 것은 세탁실에서였다.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된 6대의 세탁기가 외상도 없이 일제히 망가져 있었다. 우연한 고장이라고 보기에는 한꺼번에 모두 망가졌다는 사실이 이상했고,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에는 겉이 너무나 멀쩡했다. 누군가 그 기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망가뜨렸을 것이라는 게 세탁기를 고친 또 다른 입소자의 설명이었다. 그제서야 형무는 생활관을 떠도는 이야기들을 믿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품은 의심은 세탁기를 고치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세탁기를 교묘히 망가뜨린 장본인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그 후 그런 일이 간간히 일어났다. 복도 끝마다 놓인 음료수대가 넘어져 복도가 흥건히 젖어 있거나 휴게실의 텔레비전과 노래방 기기가 망가지거나 지하 헬스장이 갑자기 정전되는 일, 그런 일이 생기곤 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누군가, 입소자 중 누군가가 그걸 고쳐놓았다. 그럼에도 그런 자잘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젊음의 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젊기 때문에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너무 힘이 넘쳐서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음료수대가 쓰러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잘한 사고들 뒤에는 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기류, 어둡고 답답한 기미,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조짐, 그런 것들이 감지되었다. 그것을 정확히 표현해보라면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일과 같다. 폭력의 전조인 듯도 하고
파괴의 예감인 듯도 하고 괴기스러운 그 어떤 일에 대한 징후 같기도 한 것. 그건 이제 심상한 일상이다. 노동가치 2억 6천만 원짜리 노동자의 일상일 뿐이다. 옆방 광고회사 직원이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다는 사실도 이제 일상이다. 그는 지난 봄철 정기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고 했다. 그의 자살 기도에 대해 그 정도 좌절에 자살하는 놈이라면 그런 놈은 일찌감치 없어지는 게 나아 라고 말했다는 그의 부서장의 코멘트도 이제는 일상이다. 그는 연차를 받아 몸조리한 후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출근했다. 그의 출근도 이제는 일상이다. 복도는 천장이 낮고 불빛이 어둡다. 어쩌면 이 복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개미집의 통로 같은 복도를 걸어 그 끝에 달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갈 때면 누구나 가끔 개미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만 하는 일개미. 진화론자들은 개미의 이타심이 적자 생존의 원리에 위배되는 경우여서 의아하게 여긴다지만 형무는 그걸 이타심이라고 단정하는 과학자들의 단순성이 의아하다. 그건 일개미의 생존 방식이다. 여왕개미가 지배하는 사회에 소속되어 살아남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노동일 뿐이다. 생활관 입소자 모두가 그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두운 복도 저편에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다. 파자마의 펄럭거림 때문인지 겨우 걸음을 옮기는 회복기의 환자처럼 보인다. 아직 먼 거리에 있지만 형무는 그를 알아본다. 반도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 벌써 듬성듬성 비어 보이는 머리카락에 알이 굵은 안경. 그는 형문을 보더니 다소 당황한다. 형문은 짧은 목례를 한 후 무심히 그를 지나치려 한다. 그러나 그는 머뭇머뭇 형문 앞에 멈춰선다. 이제 퇴근하십니까?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러 나왔습니다. 형무는 그의 말투에서 변명하는 듯한 마음을 읽는다. 그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알았다고. 난 당신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어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시라고. 그러나 걸음을 옮기며 이내 의혹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는 음료수대가 놓인 곳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형무는 잠깐 멈춰선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걸음을 계속한다. 저 혹시 밖에 비가 옵니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음산하다. 모든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것들은 대체로 등 뒤에서 다가오는 법이다. 형무는 마지못해 돌아선다. 그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을 받아 눈 밑, 코 밑, 턱 밑에 검은 그늘을 들이운 채 형문을 바라보고 있다.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쓸려 지나간다. 형문이 무엇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덧붙인다. 초저녁엔 날이 흐린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늘은 맑은 것 같습니다. 형무는 냉정한 얼굴로 대답한다. 아니, 유심히 그의 표정을 살피기까지 한다. 닷새 전에 보았던 그 표정, 환희에 들뜬 그 표정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그는 네 하는 맥 빠진 대답을 남기고는 돌아서서 휘적휘적 걸음을 계속한다. 형무는 그를 불러 세우고 싶어진다. 그를 붙들고 다그치고 싶다. 당신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후줄근한 뒷모습을 무연히 바라보다가 돌아선다. 닷새 전 식당에서 불이 나던 날 현관 밖에서 그를 만났었다. 그날도 형무는 냉장고 손잡이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1시 가까이 되어 퇴근했다. 그는 생활관 입구에 서 있다가 형문이 다가가자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한 얼굴로 말했다. 불이. 그러나 그 숨막히는 표정에 경악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숨이 멎을 듯한 얼굴 뒤편에서 여린 속살처럼 돋아나는 그 간지러운 희열의 표정을 형무는 보았다. 그건 분명 환희의 표정이었다. 저기 식당의 불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이 났다는 말보다 그가 띠고 있는 희열의 낯빛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등줄기를 훑고 내려가는 그 진저리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내의 표정에 대한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내부에서 돋아나던 또 다른 희열 때문이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주방으로 달려가면서 형무는 내부에서 와 소리치며 일어서는 세포들을 분명히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드디어. 그의 팔다리는 그런 움직임을 해보이기까지 했다. 정말 식당에서는 불길이 솟고 있었다. 불길은 식탁의 나무 모서리를 타고 기어 올라가 식탁 위에 있는 휴지를 태우고 그 곁에 있던 플라스틱 양념 그릇으로 옮겨 붙었다. 그는 와 소리치며 번져가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길은 점점 더 높이 허공을 향해 솟구쳤고 그의 세포들은 불의 열기를 받아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못 본 채 하고 그냥 갈까요? 형문이 퍼뜩 정신을 차린 것은 그 말 때문이었다. 슬그머니 다가와 발목을 적시는 파도이거나 흰 종이에 소리 없이 스미는 잉크의 푸른 빛 같은 것. 그런 어떤 기운이 자신의 뇌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형문이 놀란 것은 푸른 빛이 주는 낯섦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제 마음속에 번지는 속도 때문이었다. 그건 휴지에 닿는 불길보다 더 빠르게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다. 아주 짧은 순간 숨이 막히고 눈앞이 깜깜하게 어두워졌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 그렇게도 달콤한 유혹. 형무는 유혹자의 미소에 굴복하듯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 유혹자는 번들거리는 눈빛도 차가운 미소도 확신에 찬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린 한 사내의 멍청한 얼굴이 거기 있을 뿐이었다. 악마도 가끔은 제 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까?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재빨리 식당 밖으로 달려가 복도에 화재 경보를 울리면서 형무는 그런 의심을 품었다. 만약 인간에게 자신의 행위를 전적으로 본능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한다면 자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멍청한 사내에게서 몸을 돌려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불길보다 더 빠르게 번지는 경보음을 들으며 소화기 꼭지를 따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보며 본능적으로 사용법을 알아내고 그런 과정에서 형무는 내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관습이고 규율이고 교육받은 양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머슴의 충직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피 속에, 골수 속에, 유전자 속에 녹아있던 머슴의 본능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경보를 듣고 달려나온 사람들은 두 부류였다. 형문을 도와 불을 끄는 사람과 현관을 통해 대피하는 사람. 예전이라면 형무는 대피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에 대해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는 자신과 함께 불길을 잡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더 화가 났다. 그들의 내부에 깃들여 있는 머슴의 본능이 거기 불길 아래 환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였다. 주인의 재산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충직한 개. 그리고 지난 밤에는 야간 소방훈련이 있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방송시설이 가동되어 가상 소방훈련임을 알렸다. 새벽 3시에 입소자들은 잠옷이나 운동복 차림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눈을 비비면서 멀리서 보기에 그들은 길게 줄지어 이동하는 개미떼였다. 개미는 장마가 질 무렵이면 그것을 미리 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간다고 하지 않는가. 개미가 입에 먹이를 물고 이동하듯 그들도 더러 디스켓 박스나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있었다. 마당에 쌓아둔 장작에서는 캠프파이어 같은 불길이 솟았다. 소화기를 가져와 그 위에 뿌려대는
애들 장난 같은 소방 훈련을 보면서 형무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디스켓 박스나 서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했다. 자신의 방 창가에 무심히 서서.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달이 뜨지 않거나 태양이 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만큼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그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없으므로 형무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평생토록. 여기서 떠나기엔 이 생활과는 너무나 시설이 좋다. 한 달에 12만 원만 내면 호텔만큼 좋은 시설을 무엇이든 누릴 수 있다. 지하에는 사우나를 겸한 헬스 시설이 있고 식당에서는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 아침 저녁 두 끼 식사가 나온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방에는 침대와 옷장, 책상이 있다. 대형 스크린의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이며 노래방 기기가 있는 휴게실, 넉넉한 주차 공간, 어느 것 하나 모자라는 구석이 없다. 결혼을 하여 생활관을 떠나는 선배들이 물려주고 가는 중고 가전제품들도 방마다 넘쳐난다. 텔레비전이며 카세트며 컴퓨터까지. 거기다가 아침에는 5대의 출근 버스가 직원들을 회사까지 태워다 준다. 어떻게 감히 여기서 나갈 수 있겠는가? 회사를 그만두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간단 말인가? 다른 회사에서는 몸값이 2억 6천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외항선을 타든가 이민을 가든가 교강 밑의 사내처럼 살지 않는다면 이 회사를 떠날 수 없다.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계속 일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회사만큼 다양한 가전제품을 매년 새 모델로 선보이는 회사는 없다. 비둘기처럼, 인간이 버린 쓰레기나 뒤지는 비둘기처럼 결코 떠나지 못할 것이다. 인간들로부터 구박을 받으면서도 인간이 설치한 부비트랩에 발목이 잘려나가더라도. 방문을 여니 그의 룸메이트는 역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스탠드의 붉은 불빛이 왼쪽에서,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오른쪽에서 각각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괴기스럽다. 동료는 고개만 돌려 왔어? 묻고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린다. 괴기스러운 데다가 냉정해 보이기까지 한다. 보지 않아도 그는 컴퓨터 통신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형문이 보기에는 알맹이도 내용도 없는 대화들이다. 그저 시시한 일상 이야기나 나누고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퇴근하면 적어도 새벽 서너 시까지, 일요일이면 거의 24시간을 컴퓨터 앞에 붙어 있다. 그는 제지회사 총무부에 근무한다. 인사관리, 급여관리, 사내외 정보관리 따위로 회사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다룬다고 한다. 형무는 재킷을 벗으며 그의 모니터를 잠깐 들여다본다. 그의 동료는 바캉스 갈 때 늑대 조심하세요 라고 쓰고 있다. 그러자 잠시 후 저쪽에서 보내는 길이 모니터에 떠오른다. 괜찮아요. 거기는 고향이에요. 그의 동료는 고향에도 늑대는 있겠죠? 라고 타이핑한다. 여자야? 형문이 묻자 동료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인다. 무엇인가가 잘 되어가는 모양이다. 그 사이 모니터에는 고향 늑대는 무섭지 않아요. 고향 까마귀처럼 이라는 글이 떠오른다. 동료는 형문을 돌아보며 웃는다. 재치 있는 여자야. 순진한 것도 같고. 형문은 고개를 끄덕여주고 돌아선다. 재킷을 의자에 걸쳐놓고 침대에 몸을 눕힌다. 탄력이 좋은 침대는 미미한 진동으로 몸을 흔든다. 그러나 다시 몸을 돌려 양손을 배 밑에 깐 자세로 엎드린다. 고가도로 교각 밑에서 보았던 그 사내처럼. 눈앞에는 컴퓨터 앞에 앉은 동료의 등이 보인다. 무엇을 향해 애원하는 듯한 그 뒷모습. 새벽에 술 기운이 깨면서 잠이 깨거나 가득 찬 오줌볼을 비우기 위해 일어나다가
창백한 낯빛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보는 때가 있다. 그런 때 그의 모습은 외로워 보인다거나 피로해 보인다거나 괴기스러워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한 무엇, 한밤에 깨어 홀로 기도하는 자의 절박함 같은 것이 있었다. 컴퓨터를 향해 구애를 하거나 고통스러운 정욕을 호소하거나 비탄에 빠진 영혼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 그런 모습을 보다가 한 번은 그에게 물은 적이 있다. 대체 왜 그토록 채팅에 매달리는 거지? 그는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대답했다. 우선 간편함.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옷 갈아입고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지. 그리고 자유로움. 무슨 이야기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또 익명의 편안함. 서로의 신상명세 같은 데는 관심이 없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잘하면 괜찮은 여자도 하나 건질 수 있고 이유는 많아. 더 될 수도 있어. 형무는 손을 저어 그를 막았다. 그가 아직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들. 그걸 형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거대한 개미굴에 갇혀있다는 답답함 때문에, 갇혀있지만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데 그게 무언지 모르는 짜증 때문에, 무언지 모름으로 결코 그것을 해소할 수도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적의와 폭력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무는 제가 잠들고 있음을 느낀다. 팔다리가 무거워지고 호흡이 느려지고 맥박이 아주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의식이 조금씩 몸을 빠져나가는 기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본다. 쇠창살이 살벌한 옥사를 빠져나와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탈옥수의 모습을, 완강한 콘크리트 우리를 빠져나와 산을 향해 달리는 호랑이의 모습을. 형무는 생각한다. 탈옥수는 검거되기 전에 감추어 두었던 보물을 찾아 인천항이나 부산항쯤에서 밀항선을 타리라. 파푸아 뉴기니나 갈라파고스 군도쯤에 도착하여 빛나는 일출을 맞으리라. 호랑이는 태백산 줄기를 타고 달려 금강산이든 백두산으로 들어가리라. 그 모성의 땅에서 제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누리리라. 형무는 탈옥수의 어깨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를, 호랑이의 등에서 일렁이는 속도감을 느낀다. 몸이 호랑이의 등처럼 흔들린다. 형문씨, 오늘도 소방훈련하기로 했어? 몸을 흔드는 것은 그의 동료다. 멀리 밀려나가 있던 의식이 일시에 탄력 있는 고무공처럼 현실로 돌아온다.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니 환한 창밖으로 날아오르는 불티 몇 점이 보인다. 내버려 두어, 젠장. 말하면서 형무는 잠깐 놀란다. 그 산에, 고가도로 교각 밑에 종이상자를 깔고 엎드려 있던 그 사내가 했던 말이다. 규식씨나 대피해. 나는 오늘도 방에 있을래. 그 사내처럼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며 눈을 감는다. 다시 그곳으로 가보고 싶다. 호랑이와 탈주범이 달아나던 그 밤길 산허리로. 그러나 다시 잠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의식은 어느새 말짱해져 있고 더구나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다. 탈주범은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으며 경찰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결국 어느 강가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강 건너의 경찰을 노려보며 제 관자놀이에 권총을 겨누는 탈주범 보도사진을 들여다보며 형무는 어느 일요일 하루를 보냈다. 호랑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놈은 이틀 후 제 우리가 내려다보이는 동물원 뒷산에서 사살당하고 말았다. 놈은 그곳에서 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고작 그 정도의 자유밖에 누릴 줄 모르면서, 고작 그 정도밖에 떠나지 못할 거면서. 형무는 그 사건들의 결말을 지켜보며 이유 없는 참패감과
우울증과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지만 형무는 확신한다. 호랑이는 우리 밖에서 보낸 이틀을 우리 안에서 보낼 나머지 생과 바꾼 데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탈주범 역시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나머지 생과 거리를 활보하며 보낸 며칠을 맞바꾼 데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던 동료가 다급하게 형문의 어깨를 흔든다. 형문씨, 불이야. 진짜 불이야. 형문은 마지못해 눈을 뜬다. 그의 동료는 뻣뻣한 팔을 펴서 창문 밖을 가리키고 있다. 주차장이야. 동료는 그런 말을 남긴 채 방문을 열고 뛰쳐나간다. 형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다. 세 대의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여 있다. 조금 전에 형문이 차를 세웠던 바로 거기다. 보험회사 선배의 차도 불길에 휩싸여 있다. 어둠 속으로 솟구치는 불길은 사납다. 사납고 거세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고무타는 냄새까지 밀려든다. 유리창이 터지는 소리도 섞여든다. 불길은 양옆의 두 대의 차에도 막 옮겨붙고 있다. 형무는 제 속에 있는 충직한 머슴이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막는다. 차 안에 무슨 중요한 서류 같은 걸 두지나 않았나 점검하는 머슴의 마음도 지워낸다. 내버려둬. 다 타봐야 2억 6천만 원도 되지 않는 것. 불길과 함께 자잘한 불티들이 허공을 향해 치솟고 있다. 흐르는 유성을 활동사진으로 찍어 그 필름을 거꾸로 돌린다면 저 불티들처럼 하늘로 치솟는 광경이 될까? 몸의 세포가 예전처럼 와, 와 소리쳐 주기를 기대한다. 드디어 그런 신용을 하며 환희의 생명력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되지 않는다. 이미 한번 실망한 적이 있는 기억세포는 다시 속아 넘어가 주지 않는다. 요란하게 울리는 화재 경보에도 덤덤하기만 하다.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미 그 불을 방화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 실화라 하기에는 초기의 불길 면적이 너무 넓다. 이놈의 차, 확 불질러 버릴까 라고 말했다던 그였을까? 라이터로 긴 불꽃을 만들어 허공에서 빙빙 돌리던 그였을까? 느닷없이 밖에 비가 오냐고 물었던 그였을까? 그들 중 누가 아니라면 교묘히 세탁기를 망가뜨린 그였을까? 혹은 현관의 거울을 깬 그이거나 층계참의 액자를 떨어뜨린 그였을까? 이것저것 되짚어보는 것만큼 심각하게 궁금하지는 않다. 나침반이 타버렸을 거라고 잠깐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형문 씨의 태도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선 저는 이 소설의 제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별 잡고 길을 물어. 소설 제목은 하늘에 떠서 세상을 관조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주 객관적인 별을 붙들고 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어본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목에서 의미하는 바처럼 주인공 형문 씨는 하루하루가 평범해서 자기의 일상에 무언가 큰 사건이 발생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회는 그를 겨우 2억 6천만 원짜리 인생으로 규정하고 있죠. 평생 개미처럼 회사를 위해 일해도 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개인이 벌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인 2억 6천만 원은 한 인간의 가치를 그 돈으로 환산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1995년을 기준으로 겨우 서울에서 허름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거나 고급 외제차 한 대 정도 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 자신의 평생 노력에 대한 대가가 된다는 현실이 형문 씨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씁쓸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를 더 깊은 무력감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희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자기 내부에서 채찍질하는 또 다른 자기를 빗대어서 머슴의 생각이고 머슴의 모습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를 하지요. 형문 씨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은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겉모습만이 그럴듯하게 조금 변했을 뿐입니다. 소 대신 자동차를 이용하고 새끼를 꼬는 일 대신에 냉장고를 디자인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죠. 그런 건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부리는 기술이 조금 더 현대적이고 기계적이고 세련되고 더 착취적인 방법으로 변했을 뿐, 그들의 휘하에서 일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변한 것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을 대가로 만족스럽지도 못한 돈만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형무는 머슴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머슴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결국은 머슴일 뿐이고 세상의 주인은 아니라는 생각은 형문을 더욱더 깊은 무기력함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한결같은 세상에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 사건이 구원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세상을 굽어보고 있는 별은 이런 상황을 알까? 만약 별에게 길을 묻는다면 나의 나아갈 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형문씨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차장에 불을 지르거나 자기 차가 불에 타거나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 세상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언뜻 무력한 인간이 나중엔 결국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뚫고 나아간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호랑이와 감옥을 탈출한 탈옥수 이야기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은 겨우 그 짧은 자유만을 느끼고 죽음을 맞습니다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보낸 며칠이 감옥에서 보낼 나머지 인생과 맞바꾸어도 결국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형무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갖지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때문에 결국은 체념을 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강한 믿음, 거기서 오는 무기력함, 길을 나아가야 하는데 나심판을 잃어버린 것처럼 황망함 등이 이 소설에서 제가 느낀 것들입니다. 조금은 어렵다 싶은 내용이었지만 또 단순하게 잘라서 생각해보면 소설이 의도한 바를 약간은 이해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영정 작가의 별 잡고 길을 물어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행복하세요.